윤말자는 오늘도 동네 목욕탕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70세시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곱고 걸음걸이는 단단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이런 모습에 관심을 두지 않았죠. 검은색 가디건에 회색 바지, 늘 똑같은 차림새로 나타나는 말자를 사람들은 그저 조용한 할머니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어 사물함에 넣으며 말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음들이 귀에 거슬렸거든요. 박영자와 최미숙 그리고 몇 명의 단골 아줌마들이 모여 앉아 떠드는 목소리가 탈의실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 며느리가 또 그러더라고. 시어머니 모시기 힘들다고 푸념을 하는 거야. 박영자가 목소리 톤을 한껏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70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만큼은 50대 못지않게 우렁찼죠. 염색으로 까맣게 물들인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감싸며 계속해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최미숙이 맞장구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8이라는 나이답게 박영자보다는 조금 얌전한 편이었지만 험담에 관해서만큼은 뒤지지 않았거든요. 말자는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묵묵히 수건과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었죠. 어디를 가든 자신은 늘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목욕탕 안으로 들어서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말자는 구석진 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평소보다 박영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윤 여사님은 어떠세요? 아들 며느리랑 사이가? 박영자가 갑자기 말자 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는 진심으로 궁금해서라기보다는 뭔가 비꼬는 듯한 느낌이 강했죠. 말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박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아드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맨날 혼자 오시는 걸 보니까 궁금해서요. 최미숙이 끼어들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에는 순수한 호기심보다는 약간의 동정심이 섞여 있었죠. 공무원입니다. 말자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는 듯이 다시 몸을 씻기 시작했죠. 아, 공무원이시구나. 그럼 월급이 짭짤하겠네요. 그런데 왜 어머니를 목욕탕에 혼자 보내시는 거예요? 박영자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말자에게 날카로운 칼날처럼 파고들었죠. 바쁘니까요. 말자는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어느새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아이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큰아들은 한 달에 2번은 꼭 데리러 와요. 최미숙이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아줌마들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말자를 바라봤죠. 말자는 아무 말 없이 몸을 씻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언제부턴가 이곳에서 그녀는 늘 이런 시선들을 받아왔습니다. 동정 섞인 눈빛들, 약간의 우월감이 담긴 말투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젊을 때는 뭐 하셨어요? 너무 조용하시니까 별일 없이 사셨을 것 같은데. 박영자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말자를 깔보는 투였죠. 말자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영자를 바라봤죠. 그 순간 말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이었죠. 그냥 사람들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아, 선생님이셨구나. 그럼 연금도 나오고 좋겠어요. 박영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말자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사람들 가르치는 일,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을 어떤 일을 가르쳤는지는
아무도 모를 뿐이었죠. 목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불쌍하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키워냈는데. 그 말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목욕탕에서 돌아온 말자는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죠. 며느리 이하늘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또 목욕탕 갔다 오셨나 봐요. 맨날 거기만 가시네. 아들 성현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텔레비전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을 거였죠. 말자는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예상대로 성현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하늘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죠. 사우나에서 왔다. 말자가 인사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성의 없는 내뿐이었습니다. 말자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원룸 하나가 그녀에게 할당된 공간이었죠. 예전에는 안방을 썼지만 하늘이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이 작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며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때로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밥 먹어요. 15살 손녀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만큼은 여전히 말자에게 따뜻했죠. 말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4명이 앉았습니다. 성현과 하늘, 그리고 지우와 말자. 하지만 대화는 주로 성현 가족 셋 사이에서만 오갔죠. 지우야, 내일 학원 몇 시까지야? 7시요. 그럼 엄마가 데리러 갈게. 지우 아빠는 회식 있다고 했지? 응, 부장님 생일이래. 말자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이런 대화들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완전히 배제된 채로 흘러가는 가족의 일상이었죠. 할머니, 오늘 목욕탕에서 뭐 했어요? 지우가 갑자기 말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관심이 말자의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했죠. 그냥 목욕하고 왔지. 할머니랑 친한 할머니들 있어요? 말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친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가요? 박영자나 최미숙 같은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를 수는 없었죠. 글쎄, 그냥 아는 사람들이 있어. 엄마, 할머니 혼자 다니시는 거 괜찮은 거예요? 지우가 갑자기 하늘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다운 순진한 걱정이었죠. 하늘은 잠시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할머니가 혼자 다니시는 걸 좋아하셔. 그렇죠, 어머니?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좋아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었죠. 요즘은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효도예요. 성현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로 던진 말이었죠. 그 말 한마디가 식탁의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말자는 수저를 놓고 성현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성현아. 네. 성현이 처음으로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너를 키울 때가 생각나는구나. 말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런 얘기는 왜 해요? 성현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하늘도 어색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죠. 아니야. 그냥. 말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의 방으로 향했죠. 할머니 어디 가세요? 지우가 물었지만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간 말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몇 개의 작은 상자들이 들어 있었죠. 그 중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기밀유지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말자는 그 책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지우에게 뭔가 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니까요. 말자는 그 작은 훈련 수첩을 들고 지우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우야. 네, 할머니. 지우는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아이 곁에 앉으며 작은 책을 내밀었죠. 이거 줄게. 이게 뭐예요? 지우가 책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표지의 글자가 너무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할머니가 젊을 때 쓰던 거야. 나중에 커서 읽어봐. 감사해요, 할머니.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책장에 조심스럽게 꽂아두었죠. 말자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거실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성현과 하늘은 말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희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말자는 다시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어제의 차가운 저녁 식사 이후로 집에서의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거든요. 성현은 아침부터 일찍 나갔고 하늘은 말자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욕탕 탈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박영자와 최미숙 그리고 몇 명의 단골들이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모여 앉아 떠들고 있었죠. 아, 윤 여사님 오셨네요. 박영자가 말자를 보자마자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어제보다 더한 비꼬는 느낌이 묻어났죠. 말자는 조용히 인사만 하고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왠지 박영자의 시선이 더욱 거슬렸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죠. 어제 집에 가서 아드님이랑 대화 많이 하셨어요? 최미숙이 물었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뭔가 캐내려는 의도가 보였죠. 그냥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말자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자는 그런 말자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죠. 평범하게요? 아드님이 공무원이라면서요? 어느 부서에서 일하시는데요? 박영자가 계속해서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며 말자를 바라봤죠. 그냥 일반 공무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박영자가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꿨습니다. 더욱 날카로워진 말투였죠. 윤 여사님은 젊을 때 정말 뭘 하셨던 거예요? 너무 조용하고 신비로우시니까 말이에요.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호기심을 드러내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귀를 쫑긋 세우며 말자의 대답을 기다렸죠. 말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별 볼 일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박영자가 답답하다는 듯이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조용한 분들 보면 대부분 그냥 평범하게 사신 분들이잖아요. 최미숙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말자를 깔보는 방향으로 흘러갔죠. 말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자신이 이런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께 관심이 없어서 문제예요. 박영자가 화제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해요. 그런데 어떤 집은 한 달에 한 번도 연락 안 하는 곳도 있다던데. 이 말은 명백히 말자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말자의 가족 상황을 빗대어 말하고 있었거든요. 아, 맞다. 윤 여사님, 아드님이 어머니를 자주 챙겨드려요? 박영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노골적이었죠. 말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충분히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왜 혼자 목욕탕에 다니세요? 며느리랑 같이 와도 될 텐데.
박영자의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마치 말자의 약점을 찾아내려는 것처럼 보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탈의실 밖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는 말자의 것이었죠. 말자가 사물함에서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탈의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죠. 실례합니다. 윤말자 씨 계신가요? 여성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탈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죠. 저, 여기 있습니다. 말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함이 엄습했죠. 이런 식으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총장님, 젊은 여성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말자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죠. 외교부 대북 정책과 나유진 요원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순간 탈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영자와 최미숙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말자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특히 박영자의 입은 벌어진 채로 굳어 있었죠. 지금부터 말 조심 좀 하세요. 말자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죠. 평소에 온화한 할머니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날카롭고 위험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여긴 민간인 구역입니다. 말자의 말에 나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급한 상황이라서 밖에서 기다리세요. 금방 나갈게요. 말자의 명령에 나유진은 즉시 고개를 숙이고 탈의실을 나갔습니다. 마치 상급자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의 모습이었죠. 탈의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영자는 여전히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말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최미숙은 눈을 깜빡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죠. 말자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옷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주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총장님이라고 했나요? 박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자는 박영자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죠. 네, 그렇게 불렀네요. 짧은 대답과 함께 말자는 탈의실을 나섰습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목욕탕을 나선 말자는 나유진과 함께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말자의 마음은 복잡했죠. 오랫동안 감춰왔던 정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은 두 사람. 나유진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총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급해서 무슨 일인지 설명해 보세요. 말자의 목소리는 목욕탕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결단력 있는 어조였죠. 북측 고위급 인사의 동향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는데 총장님께서 과거에 작성하신 매뉴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유진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그 서류에는 복잡한 도표와 암호 같은 문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말자는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그녀의 눈빛이 예리해졌죠. 이 사안은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정리해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하지만 현 담당자들이 총장님의 분석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직접 자문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동네 카페, 평범한 사람들이 오가는 일상적인 풍경.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세계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그때 말자의 머릿속에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8살의 말자가 처음 국정원 산하국제요원훈련센터에 발을 들여놓던 날. 그때만 해도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이 일에 바치게 될 줄 몰랐죠. 윤말자 씨, 앞으로 당신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관이었던 김 부장의 말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당신이 하게 될 일은 나라의 안전을 위해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조국을 지킬 요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날부터 말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혼도 출산도 모든 것이 국가 기밀 속에서 이루어졌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김정남 관련 사건이 터졌을 때였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말자는 비밀리에 대응훈련 시뮬레이션을 총감독했었죠. 총장님, 이번 시뮬레이션이 성공하면 향후 10년간의 대북 정책 방향이 결정됩니다. 당시 후배 요원이었던 박 과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실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말자는 그때 사흘밤을 새우며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시뮬레이션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실제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그 모든 공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도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기밀로 남겨졌죠. 총장님, 나유진의 목소리가 말자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네, 계속하세요. 사실 저도 총장님께 훈련받은 요원 중 한 명입니다. 나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년 전 신임 요원 교육 때 총장님께서 직접 지도해 주셨는데 기억나시나요? 말자는 나유진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죠. 아, 나유진. 맞네요. 그때 외국어 능력이 뛰어났던. 네, 맞습니다. 총장님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나유진의 눈에 존경의 빛이 스쳤습니다. 총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실무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말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해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죄송한 질문이지만 나유진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총장님께서 은퇴하신 이유가 단순히 정년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들었는데 말자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은퇴를 결심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날은 손녀 지우의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긴급 상황 때문에 훈련센터에 있어야 했죠. 가족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그 순간 말자는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살았지만 정작 가족과는 멀어져만 가고 있다는 것을. 아들 성현도 어머니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고 며느리 하늘은 시어머니를 그저 나이 든 사람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말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평생을 남들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가족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은퇴 후 가족들은 말자를 더욱 소외시켰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 채 말이죠. 총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도 현장으로 복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라를 위해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말자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유진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거는 서면 자문으로만. 그렇게 하죠. 두 사람이 대화를 마치고 카페를 나설 때 말자는 문득 목욕탕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박영자와 최미숙의 놀란 표정, 그들의 충격받은 모습. 이제 동네에서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유진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죠. 거실에서 성현과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왔단다. 말자가 인사를 했지만 두 사람은 평소보다 어색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현은 뭔가 복잡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고 하늘은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죠. 말자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별다른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성현이 조심스럽게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죠. 엄마, 잠깐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성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문을 열어주며
아들을 방으로 들였죠. 무슨 일이야? 엄마, 오늘 제가 업무상 몇 가지 자료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성현이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사실 성현은 오늘 오후 검찰청에서 과거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김정남 납치 사건 대응 훈련 시뮬레이션 관련 문서에서 총감독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죠. 김정남 납치 사건 대응 훈련 시뮬레이션 총감독자 윤말자. 그 이름을 본 순간 성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이 윤말자가 자신의 어머니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생년월일까지 확인하고 나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엄마, 혹시 과거에 국정원에서 일하신 적이 있으세요? 성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차분해졌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제가 오늘 업무상 확인한 자료에 엄마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성현의 말에 말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줄 알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들이 알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바로 그때 하늘이 성현의 방에서 뭔가를 들고 급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몇 장의 서류와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여보, 이것 좀 봐요. 하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성현이 어머니와 대화하는 사이 몰래 말자의 방을 살펴봤던 것입니다. 뭔데? 성현이 어머니 방에서 나와 하늘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늘이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성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첫 번째 서류는 대통령 표창장이었습니다.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로라는 문구와 함께 윤말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두 번째는 국정원 산하국제요원훈련센터 책임자 임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종 기밀 문서들이었죠. 이게 어머니 것이라고요? 성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작은 상자를 열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훈장과 인증서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 순간 말자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물건들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본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죠. 엄마. 성현이 서류들을 들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엄마 것이에요? 말자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본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가져온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성현과 하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럼 엄마가 정말로 국정원 산하국제요원훈련센터 책임자였어. 말자가 아들의 말을 대신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무게가 느껴졌죠. 하늘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해왔던 시어머니가 이런 경력의 소유자였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성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기밀이었고 또 말자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너희가 평범하게 살길 바랐거든. 평범하게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너희까지 위험에 노출되는 건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은퇴한 후에는 그냥 조용한 할머니로 살려고 했지. 말자의 말에 성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거든요.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성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은 조용히 계시는 게 효도라고 말씀드린 것도 정말 죄송합니다. 하늘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괜찮아. 말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몰랐으니까. 그리고 나도 일부러 숨겼고. 하지만 어머니가 이런 분이셨는데. 하늘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건방지게 굴었는지 정말 죄송해요.
그때 지우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왜 다들 울고 계세요? 성현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할머니가요? 지우가 말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말자는 손녀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죠. 지우야, 할머니가 어제 준 책 기억나지? 네, 기억해요. 그 책이 할머니가 일할 때 쓰던 거야. 나중에 커서 읽어보렴. 그날 저녁 식탁에는 전에 없던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어색함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이 담긴 침묵이었죠. 그날 밤 늦은 시간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성현과 하늘, 그리고 지우까지 모두가 말자를 바라보며 진실을 듣고 싶어 했죠. 엄마, 정말로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성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말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키웠다. 조국을 지킬 사람들을. 그리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감췄어. 말자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28살에 첫 발령을 받았을 때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몰랐어. 단지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지. 말자가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교육 업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점점 더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었지. 해외 파견 요원들 훈련, 대북 정책 관련 시뮬레이션. 그럼 아버지는 언제 만나셨어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를 만난 건 32살 때였어. 그것도 업무상 만난 거였지. 아버지는 외교부에서 일했거든. 말자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결혼도 쉽지 않았어. 내 정체를 숨겨야 했으니까. 아버지에게도 처음에는 그냥 일반 공무원이라고 했지. 그럼 아버지는 언제 알게 되셨어요? 성현이 물었습니다. 성현이를 낳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 내가 출산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일 때문에 병원에도 자주 못 갔거든. 말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특히 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긴급 해외 출장을 가야 했어. 북한 관련 중요한 정보가 들어와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 성현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그런 희생을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아버지가 화를 내셨죠?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해 주셨지. 내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나서는. 말자가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5살 때였나? 아버지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셨어. 수술비가 많이 들었는데 그때 내 특수업무 수당으로 병원비를 댔지. 하늘이 눈물을 훔치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 병간호는 제대로 못했어. 그때 마침 중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었거든. 하루에 2~3시간씩만 병원에 있을 수 있었지. 어머니, 성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셨어. 말자야, 내가 하는 일이 나보다, 우리 가족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이니까 괜찮다고. 말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내 일을 이해해 주셨어. 심지어 돌아가시기 전에도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하라고 하셨지. 가족들은 모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라도. 말자가 잠시 말을 멈추고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왜 내 생일에 못 온 적이 많았는지 알겠니? 할머니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지우가 순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 할머니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 말자가 성현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내가 자주 출장을 갔던 거 기억나지? 네, 기억해요. 그때 김정남 사건이 터졌었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했지. 나는 그 대응 훈련 시뮬레이션을 총감독했어. 성현이 오늘 서류에서 본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사흘밤을 새워서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었어.
그 훈련 덕분에 실제 상황에서도 큰 문제 없이 대응할 수 있었지.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는데 하늘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니. 괜찮아, 하늘아. 내가 몰랐으니까. 말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나도 일부러 숨겼고 너희가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거든. 하지만 어머니가 이런 분이셨는데 저희가 성현이 자책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현아, 내가 은퇴한 이유가 뭔지 알아? 말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라고 하셨잖아요. 맞아.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진짜 가족을 위해 살고 싶었어. 말자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하고 나니까 너희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 어머니, 그래도 괜찮았어. 적어도 너희가 안전하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말자가 지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지우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 할머니, 저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우가 말자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셨다니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지우야, 그건 아직 비밀이야. 말자가 손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한 일은 아직도 기밀이거든. 그날 밤 가족들은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말자의 숨겨진 이야기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성현과 하늘은 그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다짐했죠. 말자는 오랜만에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을 받으며 행복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가족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나눈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성현과 하늘은 말자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고 지우는 할머니를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말자에게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청장이었죠. 어머니, 동창회 가실 거예요? 하늘이 초청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글쎄, 오랫동안 안 갔는데. 말자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동창회는 그녀에게 그리 좋은 기억이 아니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조용했던 말자는 동창들 사이에서도 늘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으니까요. 가보세요. 친구들도 보고 좋잖아요. 성현이 어머니를 격려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기분도 좋으시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하늘도 동조했죠. 결국 말자는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창회가 열린 곳은 시내 한 호텔의 연회장이었습니다. 말자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동창들이 모여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 윤말자. 오랜만이야. 한 여성이 말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한춘자였죠. 하지만 그녀의 인사에는 진심보다는 의례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춘자야, 잘 지냈어? 응, 그럭저럭. 그런데 말자는 정말 변한 게 없네. 여전히 조용하고. 한춘자의 말투에는 미묘한 비꼬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자 여러 동창들이 테이블별로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구석진 자리에 앉았죠. 야, 윤말자 왔네.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죠. 말자는 뭐 하며 사는 거야? 아직도 시장 보며 사는 거 아니야? 한춘자가 다른 동창들 앞에서 대놓고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 말자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습니다. 조용히 지낸다고?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한테 얹혀 사는 거 아니야? 한춘자의 말이 점점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춘자야, 그런 말은. 옆에 앉은 다른 동창이 말리려 했지만 한춘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궁금해서 그래. 우리 또래면 다들 뭔가 하나씩은 자랑할 게 있잖아. 말자는 정말 평범하게만 살았나 싶어서.
말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낼 수는 없었죠. 말자야, 솔직히 말해봐. 젊을 때 뭐 했어? 어디서 국 끓이며 산 거야? 한춘자가 다른 동창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말자를 놀리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죠. 별로 특별할 건 없었어. 말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남편 돈으로만 살았네? 요즘도 아들 돈으로 사는 거고? 한춘자의 말에 주변 동창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지나쳤거든요. 춘자야, 그만해. 왜? 사실이잖아. 말자는 어릴 때부터 별 볼 일 없었어. 공부도 그저 그랬고, 특별한 재능도 없었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정문이 열리면서 2명의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정복군인이었고, 가슴에는 특수부대 마크가 달려 있었죠.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죠. 두 군인은 연회장을 둘러보더니 말자가 앉은 테이블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총장님, 그중 한 명이 말자 앞에서 차렷 자세를 취하며 경례했습니다.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순간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한춘자의 입은 벌어진 채 굳어 있었고 다른 동창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말자는 천천히 일어나며 두 군인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총장님. 두 군인은 다시 경례를 하고 연회장 입구에서 대기했습니다. 연회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말자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말자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죠. 말자야. 한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장님이라고 했나? 말자는 한춘자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죠. 응, 그렇게 불렀네. 그럼, 너 정말로 내가 뭘 했는지 궁금했잖아. 말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키웠어. 저런 사람들을. 말자가 연회장 입구에 두 군인을 가리켰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을 했지. 한춘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해왔던 말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춘자야. 말자가 한춘자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를 무시했지만 그래도 우리 동창이니까 한 가지 말해줄게. 뭘?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마. 누구에게든 각자의 이야기가 있어. 말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깔보는 것만큼 추한 건 없어. 말자는 다른 동창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되겠니? 너희랑 동창이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말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두 군인이 그녀를 호위하며 함께 나갔죠. 연회장에 남은 동창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춘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있었죠. 그날 동창회는 말자가 떠난 후 일찍 끝났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말자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동창회에서 돌아온 말자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성현과 하늘이 어떻게 다녀왔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그저 잘 다녀왔다는 짧은 대답만 했죠. 하지만 다음 날부터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욕탕에서 말자를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외교부 요원이 찾아왔고 총장님이라고 불렀다는 소문이었죠. 일주일 후 말자는 평소처럼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박영자와 최미숙을 비롯한 단골들이 말자를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 여사님, 안녕하세요. 박영자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공손했습니다. 무시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죠. 네, 안녕하세요. 말자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정이 아니라 호기심과 존경이 섞인 시선이었죠.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영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윤 여사님, 지난번에 제가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박영자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자가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사님을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말자의 너그러운 대답에 박영자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랑 차라도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차요? 네,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거든요.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요. 박영자의 제안에 최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단골들도 기대하는 눈빛으로 말자를 바라봤죠. 말자는 잠시 생각해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카페에 앉은 5명의 여성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죠. 모두가 말자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여사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던 거네요. 최미숙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죠. 말자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 그런 중요한 일을 하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박영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 말자를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사실 저희가 몰라서 그동안 신뢰를 많이 했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다들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도 일부러 숨겼고요. 말자의 이해심에 모두가 고마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지우가 숙제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했거든요. 지우야. 네, 할머니. 할머니가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우는 연필을 놓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온 인생은 책으로 써도 못 믿을 거야. 말자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갈 세상은 조금이라도 안전했으면 해서 그런 일을 했던 거야.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우의 순수한 질문에 말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꼭 기억해. 어떤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네, 할머니.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도 마.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거든.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며칠 후 마을회관에서 요가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말자는 평소처럼 요가 매트를 들고 회관으로 향했죠. 요가 수업이 끝난 후 동네 아줌마들이 조심스럽게 말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윤 여사님. 네. 저희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한 아줌마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무시했던 것들. 정말 면목 없어요. 아니에요. 다들 몰랐으니까요. 말자는 여전히 너그럽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저녁에 식사라도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아줌마가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대접하고 싶어서요. 말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좋습니다. 함께해요. 그날 저녁 동네 식당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말자를 중심으로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여사님, 앞으로도 저희랑 자주 만나요. 네, 그럽시다. 말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자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평생을 나라를 위해 살았고 은퇴 후에는 가족들에게 무시당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존재감 없는 할머니로 여겨졌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해 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자신을 인정해 주었죠. 무엇보다 말자 자신이 당당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고 자신이 해온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말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성현과 하늘, 그리고 지우까지 모두가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어머니,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좋았어. 동네 사람들이 저녁도 사주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성현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말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단지,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왔던 평범한 할머니로서의 삶을 드디어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야 정말 평범한 할머니가 되었네. 말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평생의 무게를 내려놓은 해방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죠.